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쉬어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인이 야 돈놀이를 해서라도 그죠? 그렇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이 고리대금업, 이 금융업을 창시한 사람들인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아무튼 돈놀이를 해서라도 이 돈을 불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각 개인의 종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들을 25장에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뭐 열천의 비유라든지 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31절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 이것은 뭐냐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너 왜 기회비용을 낭비했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A를 선택할 수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고 C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취향? 네, 뭐 옷을 고른다든지 또는 무슨 화장품을 우리가 고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럴 때는 내 취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개인 취향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만족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A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와 질, 내가 B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와 질,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겠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A, B, C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각 조건의 기회비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그 A를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A를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A를 선택했다는 건 뭐죠? 내가 B와 C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A가 크다는 확신이 섰을 때 A를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을 야단치는 그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을 낭비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인 이유고요. 하다못해 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불안하다, 한 달란트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그 달란트는 뭐예요? 100배죠, 100배. 예. 100배, 맞을 거예요. 100배일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큰 돈이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다못해 이 일반 탤런트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선택이 뭐예요? 고리대문업자에다가 돈을 주고 이걸로 이자 불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장 낮은 선택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기회를 너는 낭비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네? 뭐죠, 여러분? 공천 문제. 정치권 들고 공천 문제. 정말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열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국회.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현실이 굉장히 엄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세상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 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시대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크게 중요한 세 가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본질. 가장 핵심적인 거.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기에 만드는 것. 그죠? 존재하면 변화하지 않은 그 무엇. 그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은 뭐죠?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이미 일단 존재가 성립된 후에 그 활동을, 그 존재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기억하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틀인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이걸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표를 그리자면 가장 핵심은 본질이죠. 본질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뭐가 있어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제든 어떤 사안이든 어떤 사물이든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본과 핵심이라는 건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바뀔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것도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완전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 근데 기본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기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본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도 이 본질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기업에 대한 얘기도. 자, 그러면 보시면 왜 윤선주 목사는 여당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민주당 공천 방식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구분할 것 없이 저는 굉장히 열받고 있거든요. 왜 열받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날, 우리는 헌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제가 열받는 건 우리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는 뭐예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대의기관이라는 거예요, 대의기관.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네? 의석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원을 구성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회는 민주주의 정치를, 우리 헌법에 표현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한 대의기관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뭐예요? 대의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국회의원 한 사람은 대의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국회는 국회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국회의원은.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뽑은 사람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한 90% 이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요. 국회의원 인정해요. 저도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많이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저하고 정치적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도 뽑았으니까 대통령 인정한단 말이에요. 저는. 네? 저는 뭐 지난 선거가 부정선 이런 소리 안 해요. 인정해요. 왜? 나와 다른 선택을 한 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대전제이기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 사회국가에서 사는 구성원으로서 그건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난 받아들여요. 자, 그럼 국회의원들 다 뭐예요?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뽑아요? 누가 뽑아요? 네? 당원이 뽑잖아요, 원래는. 당원이 뽑게 돼 있어요. 그죠? 그쵸? 이거는. 근데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당원들이 뽑게 돼 있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다 뽑잖아요. 아무튼 그 당내에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정당들도 다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대표부터 해서 다 뽑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누가 뽑았어요? 네? 당원 뽑았어요? 네? 최고위원들이 추대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최고위원들,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역할관계, 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임의로 추천한 거 아니에요. 임의로 추천한 사람이 민주주의 대의 정치의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을 지네가 결정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야 지들끼리 싸운다. 정말 정치인들 싸우는 거 지겨워 죽겠어. 비박, 친박, 친문, 친노, 반노, 반문.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그 모든 과정이 가장 비민주적인 그리고 반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다 묻혀버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들끼리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해야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여당의 기득권, 야당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지.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자.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도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국회가. 그러니 국회가 이제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그 전제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정권을 잡는다면 저는 누가 잡아도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대안이 이렇습니까? 저는 볼 때 국민의당은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여러분, 제3당을 지향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제도에서는요, 제3당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소선거구제 뭔지 아시죠? 1등 한 사람만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한 숫자, 어느 당에 숫자를 많이 했냐에 따라 비례대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3당이 나올 수 있어요. 제3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선거구제로 가거나, 투표를 할 때, 그 후보를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정당 지지하는 난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보를 누구 지지하고, 내가 후보를 김아무개를 지지하지만, 정당은 나 제3당을 지지한다. 2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정당 지지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뽑으면은 제3당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구조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대권에 대한 욕심이 이미 뒤집혀져 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안 없습니다. 다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거 없고 사람들이 많이 없고 누가 살색부를 갖고 왔네 누가 막말을 했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에 있는 김한길 의원이나 손정배 의원이 지금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민주당에 있었을 때 일당 아니었어요 거기가? 네? 왜 그래요?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자기네 수도권 방송이 지금 불확실해지고 천정배는 전남에 맹주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추천한 인사들이 다 지금 공천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과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황이 변하니까 또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그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항상 변화에 따라 변하는 핵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명확해요. 이런 거구나. 그렇죠? 저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를 상대로 저는 민주주의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정부투쟁. 이 사람들의 지금 공천하는 모든 과정은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엄청난, 그러니까 뭐예요? 다 기소 대상자들이에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정치하다 보면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뭐,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국가가 먼저일까요? 당이 먼저일까요? 네? 어디가 먼저일까요? 당이 먼저예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성립됐죠. 공산당이 성립이 됐고, 공산당이 그 당시에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하고 투쟁을 했죠. 그리고 공산당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 이게 뭐죠?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 뭐 홍위병 뭐 이런 것은 인민해방군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의 군대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중국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겨서 이긴 결과로 공산주의 국가를 창설한 게 지금의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중국이라고 해요. 지금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이전에 당이 있다는 거예요. 당이 세운 나라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당 독재 체제가 가능한 거예요. 당이 세운 나라거든요. 공산당이 세운 나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산당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에서 회의를 해서 전인대라고 하죠. 전국 인민 무슨 대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는데 공산당원은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거기서 대표를 또 선출해서 중앙으로 거기서 결정하면요. 그게 곧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에 당원 당규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해.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예요? 우리는 국가는 뭐예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와요? 국민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헌법 제1조항이잖아요. 우리는 국가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민이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 그 절차, 기회를 나간 투표에 의해서 이 국가를 경영할 정당을 그리고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당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다 뭐예요? 국가의 그 헌법, 국가의 법, 모든 그 통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건데 그 국민이 뽑는 그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를 당원 단계에 의해서 우리는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리고 당원 단계도 투명하지가 않아.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그렇게 어떤 권력자의 입김과 어떤 패거리들과 이합집산에 의해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가 않죠. 그죠?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국민이 이 정당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 정치 문제는 지금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지금 이 정치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떤 기본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면 핵심에 관한 문제예요? 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19대 국회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최악의 국회는. 아니, 최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딱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문제를 딱 집어내는 그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썰전. 네. 그것도 저 누구예요? 제가 보수 논객 중에서 가장 인정하는 전원책 변호사.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네. 아니 그거는 저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 지금 헌법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금 입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놓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우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권력기관들이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 정부 기관들이 입법기관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당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진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 도덕성과 윤리성과 대의명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야당 쪽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아요. 여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조의 문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구조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어떤 구조이든지 간에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구조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안철수, 문재인, 또 여당 쪽에서 반기문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그 사람들이 나서면 다 해결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 개인도요,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죠?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은 일단
저는 좀 그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과연 정치 쪽에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네. 본질은 뭐예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는 민주헌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법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그 기관인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를 구성하는 그 국회의원의 그 방법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건 구조의 문제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 그렇죠? 어떤 재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죠? 그리고 적게는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문제, 우리 회사의 문제가 다 이러한 게 아니냐는 거죠.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고, 그죠?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의 변화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회비용을 따져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본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 왜? 나머지는 다 그 본질의 현상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서론이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보죠. 경세재미란 제가 그 주제를 붙여봤어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본문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돈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경세재미를 갖다 붙였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세재민이 줄여서 경제인 건 아시죠? 경제라는 게 뭐죠? 경세재민의 준말이에요. 그럼 경세재민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다스려서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공공성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로 경제가 뭐죠? 이코노믹이라고 해요. 이코노믹. 그럼 이코노미는 그리스에서 왔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아끼다, 관리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끼고 관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아끼고 무엇을 위해서 관리하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끼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 이코노미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관리하고 아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관리하고 아낀다는 것은 결국 이것 자체도 뭐예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이코노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뭐예요?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공공성. 먹고 사는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는 바로 그 경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 경제의 문제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여러분 인문학입니다. 네, 경제학. 자,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세돌 얘기는 언제 할 거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세돌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죠?
애덤 스미스가 이 경제학을 이제 태동을 시켰는데, 그 애덤 스미스의 경제론, 국부론, 경제론의 고전 경제학자들, 경제학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론 그 신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경제 활동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우위라는 거 있어요. 절대 우위라는 건 뭘까요? 이거 말이 어려운 건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저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두를 사려고, 우리가 구두가 필요한데 구두를 직접 만드나요? 아니죠. 우리는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산단 말이에요. 신발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배가 고파요.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빵을 직접 만들어 먹나요? 아니면 가서 빵을 사오나요? 빵을 사 먹죠. 자, 우리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옷이 필요해요. 우리가 옷을 직접 만드나요? 아니면은 옷을 사 입나요? 옷을 사 입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어서 직접 작업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그 상점에 그 상인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화를 통해서 절대 우위를 획득한 것이 그 사람의 경제 활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국가 간의 어떤 그 개인의 거래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우위가 있는 부분을 주고받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양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포도주.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잘 안 알려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만 하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영국은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실 산업혁명도 여러분 양모를, 그죠? 옷감을 직조하는 그 기계를 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산업혁명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국은 양모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가 있어요. 그냥 그걸 1단위라고 가정해 봅시다. 1단위를 생산하는데, 영국에서는 양모 한 단위, 어떤 단위를 생산하는데 인력이 3명이 들어가요. 근데 영국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참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저 남부 일부 지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6명이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프랑스는 양을 키우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양을 키우는데 6명이 들어요. 6명의 인력이 들어가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근데 포도주는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심어만 놔도 그냥 쭉쭉 자라요. 3명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영국은 양모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프랑스는 포도주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영국은 양모를 특화하는 거야. 전문화하는 거야. 특화한다는 전문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이 포도주의 생산을 하지 않고, 포도주를 생산하지 않고 이 사람들 양모 생산하는데 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단위가 아니라 3단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쵸, 여러분? 프랑스의 경우도 보면 양모 생산하던 이 사람들을 다 포도주 생산하는 데로 투입하게 되면 여기도 한 단위에 3명이니까 9명이면 3단위를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각자가 갖고 있는 절대 우위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자유무역의 대전제예요. 자유교역의 대전제예요. 애담 스미스가 얘기한 절대 우위가 있는 부분을 특화해서 그 특화된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농업을 잘하잖아. 그죠? 그죠? 뭐 면화라든지 무슨 뭐 옥수수라든지 농업의 강국이에요. 땅덩어리 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지고 여기 뛰어들면 서로 삼각무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만이 교육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대 우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요,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왜 세국 정책을 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서방 국가하고 일본 제국주의들 국가들하고 해봤을 때 조선이 뭐예요? 절대 우위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국 막았던 거예요. 네. 개항을 막았던 거예요. 저 흥선대원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부분 수긍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경쟁을 해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평준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준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국가들이, 야, 진짜 돈을 벌려면, 응?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포도주와 양모 생산. 그걸 교환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네.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의 이 서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대안이 뭐였냐면, 여러분, 비교 우위론이에요. 비교. 여러분, 비교 우위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비교 우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인이 표방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18세기, 19세기 식민 정책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예요. 진화론과 이 비교 우위론. 그 사람이 원래는 그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프랑스 정계에 진출해가지고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로, 공부는 하지는 않고 학교를 나온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해박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데, 비교 우위라는 게 뭐예요? 비교 우위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FTA 얘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삶의 그 경쟁력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결국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은 뭐냐면, 어느 국가라도, 그러니까 이 비교는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산업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를 만드는 거, 농업을 하는 거, 뭘 하는 거, 신발 만드는 거, 뭐 옷감을 만드는 거, 뭘 하는 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이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착취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A국과 B국이 있다고 칩시다. A국.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양모하고 포도주를 했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도 여기 이 이론에도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보면 양모로 똑같이 합시다. 뭐 품목이 복잡하면 골치 아프니까 포도주. 자, A국은 양모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90이에요. 90이 들어갑니다. 양모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80이 들어가요. 그런데 B라는 나라는 양모를 생산하는데 그 양토를 생산하는데 100이 들어가요. 비용. 그리고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120이 들어가요. 자, 여기는 모든 부분, 모든 품목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A라는 나라는. 그렇죠? 대기업이에요. 선진국이에요. 네? 서방 유럽 국가예요. 근데 이 B라는 나라는요, 모든 면에서 절대 열위. 네.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거죠. 네. 그쵸? 이거는 뭐예요? 가난한 서민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네? 자. 그런데 리카르도가 어떤 계산법을 이 금융하는 사람, 금융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면,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분석해보자. 자, 그러면 A라는 국가가 A국은 B국에 비해서 이제 환산하는 거죠. 이거 비교 우위 품목을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100이죠. 그러니까 90, 100 하면 어떻게 되냐? A라는 나라는 결국 0.9. 그죠? 0.9죠? 그리고 여기는 100 나누기 90이니까 1.1이네요. 맞죠? 계산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80에 120이니까 어떻게 되죠? 0.67. 그리고 120에 80이니까 1.5네요. 맞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국은 B국에 비해서 양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0.9다 이거예요. 그리고 B국은 A국에 비해서, A라는 나라에 비해서 양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게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1.1이라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A국은 B국에 비해서 0.67. 그리고 B국은 A국에 비해서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빼보면 이게 0.2예요. 0.2. 그죠? 여기서 빼면 A국이 0.2라는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죠? 0.83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0.83. 전부 다 절대 우위를 A라는 나라는 갖고 있지만 B국과 이 사업 부분에서 비교 수치를 내보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 지금 포도주죠. 포도주. 이해되시죠? 포도주죠. 그럼 제일 적게 나는 게 뭐예요? 양모죠. 그러면 야,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러면 이 0.83에서 0.2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0.63이잖아요. 거래를 하는 것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거래를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죠? 그래서 A국과 B국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거래를 해서 상호 유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에요. 이 비교 우위론을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고, 이것이 식민지 개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식민지배. 왜? 착취인데, 엄연한 면에서 착취인데 어떻게 돼요? 이 비교 우위론을 위해서 이러한 거래가 식민국가에도,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익이 발생한다. 지금 일본이 야, 한국, 대한민국 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그래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훈련도 됐고 이익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FTA라는 거 있죠? FTA. FTA는 뭘까요? FTA도 이거를 연장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비교 우위론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당장은 좋아요. 여러분, 당장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영국하고 포르투갈이, 제가 지금 책에서 읽었는데, 연도는 잘 기억 안 나는데, 1700년대에 이 협정을 맺었어요. 말하자면 FT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협정을 맺었어요. 품목도 실제로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거 아시죠?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 경쟁 관계에서, 예? 엄청난 선단을 가지고 무역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이 무역을 주도한 게 누구냐 하면은 또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양모를 갖고 오고, 자기네들은 양모가 필요해요. 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모, 고급. 모직으로 만든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직을 사겠다. 그리고 영국은 포도주가 잘 나지가 않는데 프랑스에서 비싸게 사오는데, 사실은 포르투갈이 포도주 농장이 그 당시에 프랑스보다 더 넓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영국하고 이런 조약을 1700 후반, 그러니까 18세기 말경에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요, 영국보다 포르투갈이 더 돈을 벌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혜의 이 포도 경작의 조건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해 생산되는 이 포도만 가공해서 팔아도 우리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업혁명이 벌어졌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업혁명이 터짐으로 인해서 영국은 양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계약 납기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들어 놓고,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혁명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포르투갈은 한 세기 만에 주저앉아서 옛 영광을 뒤로 하죠. 이게 비교 우위, 이 한계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당장은 이득이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요, 취약한 분야는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 우위론의 맹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FTA, 중국하고 FTA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여러분 서방 선진국들한테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반도체 얘기하고 뭡니까 스크린? PDP? 그 얘기를 하는데, 디스플레이 얘기하는데, 그 핵심 기술은 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로열티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생산하는 기술력만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 퀄컴사가요, 삼성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랍니다. 회사 크기가. 근데 이익 대비로 따지면요, 삼성하고요 3대 7 가져간대요. 퀄컴이 3을 가져간답니다. 특허 때문에. 기업 규모에서 곱해보세요, 만을. 그럼 누가 더 이익인지 나눠야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가 절대 우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비교 우위. 그래, 니네 자동차
배 만든 조선, 반도체,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는 뭐 차를 만들고, 차를 수출하고, 대신 농산물을 갖고 오고, 그딴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경쟁력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고요.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산업 분야는 언제든지 뭐예요?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 교육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이 비교 우위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비교 우위. 그럼 모든 금융 프로그램이요, 비교 우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험, 네? 주식, 금융상품, 다 이 비교 우위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절대 우위가 없으면, 애덤 스미스가 그랬어요. 절대 우위가 없는 사람은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국부론에서 뭐냐, 절대 우위가 없으면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의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시장을 개방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이나마 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관세를 놓고 무역 장벽을 높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를, 국내 경제를 보호한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 안에서 대기업들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열어놓는다고요? 절대 우위가 없는 국가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덤 스미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넌 공부는 안 되겠다. 근데 너는 가만 보니까 공부는 안 되겠는데 너는 보니까 너는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경쟁력은 그림이야. 그림으로 넌 먹고 살아야 돼. 디자인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애들 걱정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우울한 얘기를 오늘 좀 할게요. 여러분, 이 SB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걸 필수 다양성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려면 그 내부에 그 이상의 다양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려면 그 내부에도 그 이상의 다양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차 띄고 포 띄고 간단히 얘기하면 다양성만이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 한두 가지를 가지고는 안 돼. 절대 우위가 없는 이상 비교 우위 한두 가지 갖고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위가 없다면 비교 우위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5가지, 10가지가 되어야 생존율이 높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죠? 네. 근데 이거는 이미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우리가 절대 우위가 없는 이상, 영국은 지금도 여러분 양모 산업에서는요, 호주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뉴질랜드 치고 올라오지만 그 고급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제1위의 양모는 아직도 영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을 할 때, 야, 이거 지금 모직이 영국산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우위는요, 한 번 점하면요, 거의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분야를 절대 우위까지 올려놓은 그 역사와 그 과정과 그 기반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력에서 계속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윈도우 프로그램, 그러니까 도스와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5천만 불이 들어갔어요. 5천만 불. 개발비,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를 판매할 때 생산비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생산비는 3불입니다. 3불. 도스랑 운영체제를 개발하는데 5천만 불이 들었는데, 이걸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은요, 제품당 3불이에요. 왜? 일단 개발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CD에다가 담아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3불이에요. 절대 우위.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막 소프트웨어도 막 공짜로 나눠줘요. 왜? 디지털 시장에서는 여러분, 많이 쓰는 사람이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의 자리를 왜 우리가 가지려고 하냐면,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느냐, 왜 이런 전쟁을 하냐면, 그게 바로 절대 우위를 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니에서 만든 베타 비디오 테이프, 이제 뭐 비디오 테이프 안 쓰지만 옛날에 베타 작았잖아요. 근데 베타가 시장에서 버림당하고 VHS 굉장히 크고 불편한데도 그게 시장을 다 석권했잖아요. 석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니는요, 그 기술을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요, 히다치는요, VHS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기술을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나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나눠주니까 그게 시장의 표준이 돼가지고요, 이겨내버린 거예요. 절대 우위를 정하기 위해. 절대 우위가 없는 사람은 당장 현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교 우위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 비교 우위 한두 가지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양성은 다양성만이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킹이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나왔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그죠? 다 무너졌는데 그 경제 위기를 비껴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이요? 스페인 국가 경제가 완전히 뭐 휘청휘청 했는데 일부 지역들은요, 그 경제 위기가 비껴나갔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스페인의 일부 지역들이 어떻게 이 비교 우위만 갖고도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책이 나오죠.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조합이에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조합을 구성한 거예요. 다양성은 다양성만으로서 대처할 수 있다. 그 한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양성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양성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위가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 절대 우위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자그마한 회사는 비교 우위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대기업에 비하면. 대기업 커피 회사에 비하면.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자 이해관계가 상충해. 네? 서로가 협력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뜯어먹으려고 해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또 이 ABC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다양성은 다양성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애들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인가 보네. 여러분,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교우위나 절대우위, 이거는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우위는, 그러니까 이 비교우위는 상대적인 거죠. 절대우위는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쪽이야. 갖고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절대우위를, 중동의 절대우위라고 하는 중동의 산유국들, 절대우위죠. 그죠? 네. 비교우위? 네, 여러분, 그 비교우위는 상대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자신도 그런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아, 요즘은 말이야,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물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칙인데, 이게 사회학적, 인문학적 이론으로 좀 편입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자, 근데 이 물통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물통 보신 적 있죠? 뭐,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물통인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꽉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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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요, 여러분. 그럼 물을 어디까지 찰까요? 어디까지 찰까요? 여기까지밖에 못 차요. 그쵸?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물리 쪽,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게 사회 이론이 되고 경제 이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약점은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그건 그냥 두고 다른 거를 더 잘하는 걸 더 우린 장려시켜가지고 하자. 이 얘기예요. 응?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또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건 우리 희망 사양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비교 우위론자가 심어놓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심어놓은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ABC 법칙과 최소량의 법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 비교 우위론은 과거에 유럽의 그 식민 국가들이 식민지를 현혹시켰던, 그리고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시켰던 논리였던 거고, 지금도 신자유주의자들이 거대 기업과 또 그 거대 자본들을 옹호하는 얘기고, 네. 그 연장선에서 FTA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어서 그래, 이제는 뭐 우리가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보세요. 저는 그걸 봐요. 우리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특히 이제 저기 가평에 있는 생활시설에 직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아줌마들이 왔어요. 아줌마들. 네. 살림 잘하고 힘도 세고 네. 그런 분들이 뭔가 부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인터넷 수강을 하는 거예요. 인강 수강을 해가지고요. 네.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실습을 해요. 몇 개월. 그리고 와서 고용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면접을 봤는데요. 연세대학교 법대 출신이 면접을 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야, 너 배고프게 해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점역하는 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음악 점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와 점역사를 갖고 있으면은 사회복지사가 점역사 그 자격증 갖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알고 굉장히 그 유능한 그리고 모셔야 됐거든요.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사회복지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역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냐면 음악을 해야 돼요. 음대 졸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점역사가 또 인정을 받아요. 이제 또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음악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고등학교를 나와도요 자격증만 따면요 경력 있고 네, 그 요건만 갖추면 고용했던 거예요. 네. 별로 취직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들어오면 또 오래 갈 수 있었어요. 여기. 평생 직장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력들이 일로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비교 우위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비교 우위론에 의한 대처는 우리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우위를 갖지 못한 국가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BC 법칙. 다양성은 다양성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이죠. 모여야 돼요. 네. 우리끼리 모여서 혼자서 한계가 있는 그 다양성을 우리는 머릿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비교 우위론에 속지 말고 최순환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키워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아이의 약점을 보완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그 약점에서 모든 게 다 새버릴 것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에 가장 부합하는 원리가 바로 이 최선왕의 법칙이에요. 항상 거기서 세요. 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높여봐야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양성의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드디어 이제 이세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목사님이 뭐 경제적 어려운 뭐 이렇게 그런 시사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세돌 하고 알파고 대국 TV로 보신 분 보셨어요? 네? 저도 좀 보다 저는 어저께 휴일이어서 앉아가지고 4시간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러쿵저러쿵 그 저기 얘기들 많았지만은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파고가 두는 바둑의 방식이 기존의 바둑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죠? 보통 프로 기사들은 그렇게 안 두는데 얘는 그렇게 두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저께 대국 같은 경우에는 말미에 알파고가 패싸움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패싸움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파고는 뭐예요? 승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 바둑판을 분석을 해서 가장 승산이 있는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알파고는 확률 게임.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확률을 높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돌은 그동안에 5,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바둑이 두어온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두는 그 바둑 속에서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기본이 있고 바둑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 훈련 속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그렇죠? 확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무조건 왜요? 이길 확률이 높은데 포석을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중계를 보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또 이래. 예? 알고리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손으로 풀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그 과정, 모델, 단순화 이걸 거쳐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하는 시간이 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야, 근데 왜 바가지가 없냐? 알파고가. 그럼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술래지. 근데 이 답을 찾아가는데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그러면 이 요소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풀어놓으면서 그 중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요. 최적의 답. 그러니까 뭐 그가 들 수 있는 컴퓨터가 들 수 있는 알파고가 들 수 있는 수가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 순간에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리고 실상 지금 현대 과학이나 뭐 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답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이 알고리즘적인 과정을 거쳐요. 그잖아요. 과학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델 해가지고 실험하고 뭐 그러면서. 근데 이 알고리즘에 한계가 있어요. 뭘까요? 한계가 있어요. 네? 주어진 조건이 명확할 때, 확정적일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알고리즘은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험 조건이 계속 바뀌면 최적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여러분 바둑판이 단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19줄 여기 19줄 있는데 이 조건이 바뀌나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어진 조건이 변화되지 않고 명확할 때는 이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항상 변동된다고 한다면 이 알고리즘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세돌 구단이 1승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에서는 묶었죠? 여기 있었는데. 과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어떤 그런 디지털 기술이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뭐 직관, 분석 뭐 여러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알고리즘은 주어진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죠, 여러분? 항상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주어진 조건이 명확할 때면요, 알고리즘을 우리도 채택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버리고 다른 걸 채택해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 얘기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시사에 밝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휴리스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휴리스틱. 이거 나온 지 한참 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주어진 조건이 고정되고 명확한 그러한 상황은 과학이나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식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상식과 경험, 이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정답은 없다 이거야. 정답은 없다. 어차피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치를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요인. 자, 이 몇 가지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부의 어떤 요인,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그 몇 가지 요인들을, 중요한 요인들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만. 이것만 고려해서 답을 만드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정하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반복해서 결국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 방법을 취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 영화 시간 여행하는 영화. 네? 모르겠어요? 시간 여행하는 영화. 제가 한참 그 시간과 중력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인터스텔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휴리스틱이에요. 이것도 과학적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정해진 정답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별을 가는 시간과, 그죠? 이별을 가는 시간의 조건이 달라요. 이별을 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어진 조건과 저쪽 나중에 그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별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파고와 같은. 그런데 그 주어진 조건이
항상 변동하고 명확하지가 않다고 한다면 알파고도 여러분 답을 못 찾아요. 네. 그게 AI, 인공지능의 한계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휴리스틱이라는. 그러니까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처음 출발이 뭐죠? 여기는 알고리즘은 뭐예요? 최적의 답,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휴리스틱은 처음부터 정답은 있을 수 없다.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의 대사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답을 만들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 내용은 완전히 지금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지만 제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 듣고 오신 분들은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1차적인 해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게으른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가만히 주저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 비용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나침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식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비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혹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